네, 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던 사건의 그 후 이야기를 취재해서 알아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슈 후에서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삼내에 있는 나라 슈퍼, 이 강도치사 사건을 준비를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법부의 공정성이 사회 문제로 당시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슈 후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99년 2월 6일 삼내 나라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끝없는 진범 논란을 일으켰던 삼내 3인조 강도 사건의 진실의 문은 무려 17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진범으로 몰려 형을 받은 3명의 청년은 17년 만에 무죄임이 밝혀졌다. 17년 만에 젊은 청춘들이 인생이 꺾여졌잖냐. 그 말 한마디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무도 승산을 장담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싸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누군가의 용서와 용기가 있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찾아간 제작진. 여기 완전 나라 슈퍼라고 잘 모르세요? 네네. 나라 슈퍼라고 강도 사건 난 데가 있잖아요. 아 몰라. 너무 이제 오래전 사건은 일이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 강도 그 사건 있었던 나라 슈퍼 위치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옛날 자리요? 예예. 알고 계세요. 마침 나라 슈퍼 사건과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났다.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 누명 쓴 걸로 됐잖아요. 네, 그러지. 그때는 좀 그 사람들 억울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지. 그놈들이 그랬는갑다고만 알았지. 뭐 나중에서 그런 이제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아니다고 진범 아니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마을 분들은 그런 소리를 마치 들으셨나 아무 일 봐요. 없었다는 듯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 현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듯했던 사건이었지만 그 진실만은 끝내 감출 수 없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무죄가 17년 만에 드러나고 진범이 밝혀지기까지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슈퍼주인 최성재 씨는 그때를 기억한다. 빨리 잡았거든요. 한 열흘 만에 잡았으니까. 당연히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1%도 의심은 안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랬었죠.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무서운 사람들 얼굴 봐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뻔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 당시부터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는 유족. 숨진 할머니의 사위 박성우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게 지금 현장 검증에 찍었던 테이프입니다, 이게. 실제 테이프예요. 네. 현장 검증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야 갖춰져 임마 이 새끼. 칼 처음에 지겠잖아 새끼야. 진짜. 강압적이죠. 검증을 했으면 지네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뭐 모션을 취할 텐데 겁에 질려갖고 쟤네들이 과연 살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심도 들고 일단은 공권력에도 자네들이 살인자라고 잡아왔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나는 이제 믿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은 계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죠.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족 측이 보기에도 경찰이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를 알려주는 이상한 현장 검증. 경찰분 갔다가 그 쥐암 깜깜한 그 완전 그 의심하는데 거기 데리고 가 무릎 꿇어가지고 그 왜 경찰분 큰 걸로 왜 발바닥 무릎 꿇고 왜 발바닥 왜 때리냐. 뒤에 조그만 동물 덮자. 되게 보면 당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 자체가. 협박과 폭력에 강요당한 거짓 자백. 3명의 청년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소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입힌 채 잊혀질 뻔한 사건은 한 변호사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다. 이름 없는 변호사가 와서
대한민국 검찰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극히 힘든 일이다. 우리 안 식구도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싶다. 그랬는데 불쌍한 애들 어머니 때문에 살인 누명을 쓰고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인생이 꺾여졌잖냐. 그 말 한마디에 알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준영 변호사의 설득과 유가족의 용서로 마침내 진범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냐. 내 인생이 참 너무 잘못 살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백을 한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잖아요. 행동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겠나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할머니의 묘소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 범인.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 그때 하는 행동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군요. 뒤늦게나마 무죄가 밝혀졌지만 과거 판결에 책임져야 할 검찰과 사법부는 적극적인 사과는 하지 않은 상황. 형식적인 입장 표명에만 그치고 있어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 경찰 역시 마찬가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일을 우리 경찰의 앞으로의 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만 뭐예요? 냈을 뿐 사법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박범계 의원. 최순실은 관계없고 대통령의 지시에서 간 거다. 그도 삼내 나라 슈퍼 사건의 배석 판사였다. 삼내 나라 슈퍼 사건은 소위 몸 빼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그리고 뭐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죠. 판결문에 서명은 하지만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잘못된 판결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논리. 그런 사연을 알고서 제가 그분들을 국회로 초대를 해서 제가 비록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를 대신해서 정중한 사과를 드렸고요. 박범계 의원이 3내 3인조를 불러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좀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마음이 많이 녹아지더라고. 네. 원수 척을 져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그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 사건의 진실 파악과 진정한 용서를 위해 공권력의 사죄가 선행돼야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저는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진범보다 더 나쁜 놈들이 경상놈들이다. 살인자가 내가 사람 죽였다고 하는데도 파일럿을 보내는 그런 이 썩어 빠진 경찰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죠. 지금도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법 피해자들. 진정으로 죄를 지은 사람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공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네, 오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름 없는 변호사로 소개가 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당시에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예, 예. 그 당시 삼내 나라 슈퍼 재심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삼내 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또 익산에서 발생했던 약천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천오거리 사건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방송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2003년경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약천오거리 사건과 삼내 나라 슈퍼는 함께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 삼내 나라시보 사건 그 현장 검증 영상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사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진범이 다시 자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때의 과정이랄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재심 사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삼내 나라 슈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진범이 나타나서 자백했지 않습니까? 법정에 나와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도 했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분은 순수히 죄의식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회한 거죠. 반성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참회와 반성이 가능하게끔 된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관용과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온 최성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시에 그 5살짜리 아들을 안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강도가 들어와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걱정됐던 상황이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 5살짜리 아이가 깨어나서 울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로 최성자 선생님은 트라우마, 밤길을 혼자 못 다니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탔어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방송에 나오는 박성호 선생님, 그 돌아가신 현장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위거든요. 박성호 선생님, 김관욱 사모님 이분들은 어머니의 죽음,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아주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장본인 얼마나 밉고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네. 그 용서와 관용 덕분에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영상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진범으로 몰렸던 이 3명의 청년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처음에 애초에 어떻게 진범으로 몰렸는지 그 발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청년 붙잡고 범인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1999년 당시에는 수사기법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죠. 그리고 현장에 침입했던 진범들이 흔적을 또 많이 남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점도둑 전과가 있던 그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즉 범인으로 몰리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점도둑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또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가슴에 남았던 게 사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누명을 쓰고 3년, 길게는 6년 수감 생활을 한 그 세월이 감히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보상금을 이분들이 또 일부 기부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한 건가요? 물론 제가 부탁은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수임료를 안 받는다. 다만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일정 부분을 또 의미 있는 데 쓰자라고 했고 그분들이 또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억 중에 10%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돕는 단체를 위해 써달라고 내놨죠.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11억 중에 1억 정도 나갔고 이제 10억 정도 세 분이 나눠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 돈을 두 분이 거의 다 썼어요. 물론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쓸 줄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서 그 돈을 함부로 쓰게끔 어떤 조장하거나 이용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또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얼마간의 돈이 더 주어질 겁니다. 그 돈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목숨값이니까. 그 목숨값 건들면 반드시 벌받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이 청년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참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의 네. 어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은 벌받을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나빠요. 아니, 대화를 듣는데 너무 먹먹해서 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당시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이 형사나 검찰이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경찰, 검찰, 사법부가 이제 기관의 차원에서는 사과 표명은 했습니다. 다만 네. 이 개개의 그 공권력의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제가 그 사건의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 얘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들이 잘못을 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환경은 만들어주고 있는가? 냉정하게 얘기해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즘 많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건의 당사자를 비난하는 데 제가 좀 집중했다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사건 속 당사자들이 그래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당시 검사는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행태죠. 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그 검사 당사자도 피고로 삼았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왜 나만 피고로 삼았냐. 그 사건에 관여된 경찰들도 있고 다른 공권력들도 있는데 나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냐라는 그런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상식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나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세상이 갈수록 대립하고 서로 뭐 비난하고 이런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양심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막 책임 추궁하는 것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많이 합니다. 좀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리 문제 제기나 공론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좀 가벼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삼내 이 나라 슈퍼 사건도 곧 영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소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약초 노골이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에서는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이 거의 뭐 주연급 정도로 비중을 이제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소년들 이 영화에서 우리 박 변호사님 비중을 얼마 정도? 갑자기 막 갑자기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네요, 갑자기. 예, 굉장히 훅 들어오셨는데 약천오리 사건은 재심이라는 영화로 탄생했죠. 그 영화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자 또 영화 속 변호사 이름도 이준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죠. 네. 제가 또 얼마나 정의롭게 나옵니까? 네. 제가 또 싸움도 잘하더라고요. 진범과 제가 싸워서 이기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소년들이라는 영화는 3대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영화 속에서는 변호사가 너무 주인공인 영화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변호사는 단역으로 그리고 형사 어떤 역할을 주인공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봐야 되나. 그래 영화 나온 이후에 진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농담이시죠? 이 농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전 이런 생각해요. 그래도 3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역할이 지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피해자와 유가족이 주인공인 영화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 사건에서 최성자 선생님 또 박성호 선생님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영화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관점이 너무 좋네요. 네. 네. 앞으로도 오판은 계속 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법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도의 올바른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못된 수사나 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통 나보다 약한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난 사람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줄여간다면은 좋은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런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도 오판이나 잘못된 수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네.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 때문에 삼내 사건, 약천오거리 사건 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전국적인 사건이 됐고 제가 네. 전국적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사건을 또 의미 있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셨던 피해자와 유가족, 최성자 선생님, 박성호 선생님 사진 한번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또 커피라도 냉커피 한 잔 딱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은 우리 좋은 사회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을 보면요, 일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또 힘이 없는 분들이 이 사법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박주영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오늘 나온 이슈 또는 인물들 중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어떤 말씀 하겠습니까? 네, 저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목사의 아내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해자 편 그만 드시고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영 아나운서는요? 저는 이 할머님의 사위분 그리고 사건 현장에 계셨던 그 조카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어떤 그 결단과 소용력이 아니었다면 이 진범은 사실 세상에 나오기가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진범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3명의 청년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본격 시사 프로그램 일사천리 앞으로 더욱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취재로 우리 여러분의 알 권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